선생님 와이파이를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화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화질이 많이 떨어져. 차라리 여기가 더 낫더라고. 자, 오늘 그 에너지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린트 나눠줬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없었던 애 있었나? 이게 몇 장 안 남았어요. 필요하면 들고 가세요. 잃어버린 자. 자, 오늘 에너지띠에 대해서 할 텐데요. 고체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에 대해서 했는데 나머지 원자들이랑 분자 다 건너뛰고 바로 이제 고체로 넘어온 거고요. 고체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98에서 103쪽에 해당이 되고요. 우선 고체 에너지띠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요게 지난 시간에 배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입니다. 상태들이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죠. 일종의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개가 결합되어서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죠. 일단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게 왜 갈라지게 되냐면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 전자는 같은 상태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는 상태가 달라야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원자 내에서. 그러니까 그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양자수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 한 개는 달라야 되는 다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원자가 두 개 결합해서 전자의 수가 두 배가 되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의 개수도 두 배가 되어야 돼서 에너지 준위도 두 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에너지 준위도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물리량이니까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크기가 차이 나는 상태로 갈라지게 됩니다. 원자가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 준위는 세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고 기체 분자나 이런 정도면은 에너지 준위라고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을요. 여전히 불연속적이죠. 근데 문제는 고체예요. 고체. 기체 분자들은 다 독립적입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어떤 한 분자에 속해 있는 전자가 다른 분자에 있는 원자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고체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체는 이제 그 10의 수십 승계, 10의 23승계가 아보가드로 수 규모죠. 그 정도 규모 되는 10의 수십 승계의 원자들이 서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뭐 한두 개의 원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10의 수십 승계의 원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10의 수십 승계로 갈라집니다. 10의 수십 승계로. 제가 그래서 이거 그리느라 애먹었어요. 10의 수십 승계를 이렇게 끄었거든요. 이렇게 3년 넘게 10의 수십 승계를 지금 끄어놓은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확대해 보면 미세하게 갈라져 있어요. 미세하게. 근데 그 에너지 띠 내부의 에너지 준위 간격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요 에너지 값과 요 에너지 값 사이에 10의 수십 승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들이 존재하니까 매우 미세하게 갈라져 있어서 거의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띠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들의 집합을
에너지 띠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붙여서 쓰더라고. 왠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는 에너지 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 에너지 띠 안에 있는 에너지 준위들은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봤냐면 요 부분을 확대한 그림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자료를 그렇게 줬으니까 불연속인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연속적인 거거든요. 사실 연속이냐 불연속이냐고 물어보는 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뭐 보이는 거는 연속적인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불연속적인 거고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뭐 이렇게 문제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요 에너지 띠 안에 존재하는 이 전자들은 다 다른 에너지 값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다 값이 다르죠. 그런 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체든 뭐 고체든 전자들은 자연은 약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띠부터 전자가 채워집니다. 전자가 채워지고 여러분도 비슷하죠. 낮은 에너지 상태를 좋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쟤도 줄어들었네. 저기 이제 심하면 이제 바닥까지 바닥 상태까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5분 지났네. 이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거는 이게 시커멓게 칠해놓은 게 그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의미로 칠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를 원자가 띠라 그럽니다. 다른 반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원자가 띠라고 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기억했던 방법은요. 여러분 그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로 가쪽이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 좀 절벽이나 이렇게 위험한 데 있으면은 야 위험하니까 저 가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요게 논란이 뭐였냐면 표준어냐 사투리냐 아직 결론을 못 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다 알아듣더라고. 가쪽 하면은 이게 가장자리 쪽이죠. 그래서 원자의 가쪽에 있는 띠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요. 원자과 전자란 말도 있잖아요. 원자의 가장 가쪽에 있는 전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수년간 가르쳐 왔다가 이게 혹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화학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고 요 가가 가능할 가짜를 써가지고 화학 반응이 가능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그 원자과 전자가 결국에 이 고체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원자과 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원자 가쪽에 있는 띠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위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이지만 비어 있는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원자과 띠 있는 전자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띠거든요. 그래서 전도띠. 아, 여기는 남녀공학에서 그 농담을 못 하겠는데 예전에는 전도띠 하면 꼭 남학교에서는 무슨 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저 웃고 있는 애는 알고 있는 거네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갑자기 농담거리 있었던 까먹은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자, 전도띠. 여기 전도띠 위에는 사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도요. 사실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론적으로 무한대만큼 있어요. n = 1, 3, 4, 5, 6, 7, 8, 9, 10, 11, 12, 13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띠가 더 있는데요. 거기까지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립니다.
그리고 이 전도띠하고 원자가띠 사이에 요 간격 있죠. 요거를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이라고 해서 띠 간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띠와 띠 사이의 틈이라고 해서 띠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짜증 나는데요. 에너지 간격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 왜 통일을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통일이 잘 안 되더만 이런 것도 통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쓰는 거는 띠 간격 아니면 띠틈, 이 두 개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약간 좀 중의적인 뜻을 가지는데요. 원자가 띠하고 띠 사이,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요거 자체를 띠틈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띠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때 표현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띠와 띠 사이 이 틈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근데 보통은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에너지 갭이라고 해가지고 EG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틈을 EG, 혹은 이제 한글로 치면 에너지 간격 이래가지고 EG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띠 간격 혹은 띠 틈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요게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풀 버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요만큼만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만 그린 거고, 사실 요 밑에는 생략된 겁니다. 그럼 요 띠틈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결정된다는데, 전기 전도성이 뭔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전도성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 혹은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하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까 저항이 작은 겁니다. 그 전기 전도도의 크기가 전기 전도성의 크기가 전기 전도도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는 것은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이렇게. 요 6처럼 생겼는데 동그라미가 좀 더 크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듯한 느낌. 시그마. 요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성은 뭐가 결정을 짓느냐? 띠 간격 혹은 띠 틈, 요 녀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OK 아니고 그 0켈빈입니다. 절대 온도 0도. 절대 온도 0도면은 이제 모든 분자가 정지해 있고 열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 고체 내 전자가 낮은 에너지 띠부터 꽉꽉 채워가지고 원자가 띠에 전자가 다 있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열 에너지를 가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는 굳이 가할 필요는 없고 상온이면은 주변에 열 에너지가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냥 상온일 때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일부 전자가,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도띠로 전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에너지 차이보다 더 큰 에너지 값을 흡수하면 전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이를 하게 되면 전도띠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전자입니다. 전자고, 그리고 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비어 있는 상태 있죠. 이거를 양공이라고도 합니다. 양공에는,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면 원자가띠에는 양공이 생기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와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이 고체 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나르기가 됩니다.
전화 나르게라고도 하고 동의어로 전화 운반자라는 용어도 씁니다. 같은 말이죠. 약간 한글식으로 하면 전화 나르게인 거고요. 한자어로 하면 전화 운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어떤 형식으로 전화를 나르냐?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전지 같은 걸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지를 연결하면 그 전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회로에 전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회로에 요 고체에 오른쪽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준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F=QE라는 식을 배웠어요. 이 식을 배우고는 써먹지는 잘 않았었죠. 이제 이런 거 설명할 때 써먹습니다. 그럼 요 도체 내에 있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음전하니까요. 음전하니까 요 얘가 음수죠.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부호가 반대여서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자들은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근데 갈 수 있는 게 옆에 전신에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비어 있는 상태니까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 원자가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자가띠에도 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전자가 원래 꽉 채워 있을 때는 이동을 못 했는데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이동할 비어 있는 상태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요 옆에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가 채워지죠. 여기가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로 가서 전자가 일로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해가지고 채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 비어 있는 상태가 마치 오른쪽으로 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전기장 방향이잖아요. 양전하가 힘을 받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처럼 행동을 해서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 고체 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은 전도띠에 있는 전자 혹은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라고 요 고체를 다루는 물리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나 혹은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하 운반자가 많으니까 전하를 운반하는 녀석이 많을수록 잘 운반을 하겠죠. 자, 요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으로 다른 교과서에 있는 만화를 한번 가져와 보면요. 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해야지 전하를 운반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직 그 전이하기 전이에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지 않으면 원자가띠 주변에 있는 그 상태들이 보면 에너지 준위가 모두 꽉꽉 차 있죠. 그러니까 전지를 연결해서 전기장을 여기 만들어서 전기력을 가해도 얘가 갈 곳이 없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설명입니다. 설명 읽어보면 모든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차 있으면 이게 그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하지 못한 원자가띠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전자는 파울리, 베타울리에 따라 다른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 전압을 가해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이거 못 가니까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면 그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주변에 비어 있는 상태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장을 가해서 힘을 가하면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요.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띠 안에 있으므로 전자가 다른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을 가하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며 고체 내부를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공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했을 때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세 개를 비교해 보면요.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 있죠. 요게 크면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똑같은 조건이면은 전하 운반자의 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를 잘 운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체는 띠틈이 커요. 도체는요, 띠틈이 아예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요, 다 자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비어있는 상태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인 거죠. 반도체는 이제 약간 애매한 띠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가 잘 통하고 또 전류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약간 이거 얘기하기 전에요. 이 도체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그 띠틈이 0이라고 했죠. 띠간격이 0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요만큼을 원자가 띠, 요만큼을 전도띠로 볼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요 전체를 원자가 띠로 보고 원자가 띠에 전자가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차피 뭐 이 전자들이 쉽게 다른 에너지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같은 거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근데 띠 간격으로 치면은 이제 얘는 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표에 도체는 없죠. 저런체하고 반도체만 있습니다. 이 저런체는 보면 보통 최소 2 일렉트론 볼트 이상인 것 같아요. 띠 간격이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물질들은 이런 띠 간격을 가지고요. 그 반도체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뭐 1이 살짝 넘거나 1보다 작은 띠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EV는 일렉트론 볼트 혹은 전자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인데요. 에너지 단위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요 두 물질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Si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소라고 하기도 하죠. G는 저마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나 저 같은 세대에서는 저마늄이라고 안 배우고 게르마늄이라고 배웠었는데 명칭이 바뀐 지 몇 년 됐습니다. 게르마늄 목걸이 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게 저마늄입니다. 실리콘밸리 들어봤어요? 실리콘밸리? 그 전자산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거기 반도체 소자가 전자산업의 핵심이어서 그 반도체 소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물질이 실리콘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지역 자체에 그 실리콘이 많이 그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내 기억이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를 좀 떠올리라고 한 얘기였고요. 네.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 띠틈이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하지 않고 전기 전도도는 낮고요. 작고 전기 전도성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수식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 약간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고체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고체 덩어리는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원통형 고체 덩어리입니다. 이 녀석의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R. 그럼 요 R은 요 앞에 비례상수를 붙일 거라서 조금 띄워놓고 요 분수를 적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사실 이해하면서 외우면은 그냥 외워집니다. 자, 요 길이가 길수록 전화 운반자의 입장에서 전화를 나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전류가 통하기 어렵겠죠. 길이가 길수록. 그래서 이 저항은 요 길이에 비례합니다. 납득이 되죠? 그다음에 단면적이 클수록 길이 넓어지는 거죠. 단면적이 클수록 전화 운반자의 입장에서 전화를 나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 말은 저항이 작은 거죠.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비례상수가 비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저항이고요. 요 비례상수 있죠? 요게 비저항입니다.
로입니다. 로. 이게 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항은 똑같은 물질이라도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저항은 같은 물질이면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요 로는 쓰는 방법이 요렇게 쓰거든요. 약간 이제 요 부분을 미분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이게 한 300번 정도 쓰면 예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뭐냐 하면 전기 전도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전기 전도도예요. 이게 맞죠? 전기 전도도가 크면 저항은 어떤 거예요? 작은 거죠.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야 되니까 여기 역수가 되는 거예요. 띠틈이 클수록 비저항은 커지는 거고요. 전기 전도도는 작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띠틈은 클수록 전류가 안 통하니까. 단위는요, 여러분 그냥 몰라도 됩니다. 저항은 옴이고요. 요게 뭐 미터를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건 옴미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곱하면 옴이 되죠. 이 전기 전도는 또는 저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뺏기고 있습니다. 요 지멘스 나누기 미터 이렇게 쓰고 지멘스는 또 옴의 역수라고 하네요. 이거는 방금 들은 내용은 한번 듣고 까먹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근데 여기 비례 관계랑 이거 비저항하고 전기 전도도 요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식 자체는 요 식은 외워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참고로 보면 되고요. 자, 요거는요 교과서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한데 애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온도와 비저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비저항인데 똑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달라지면 비저항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절연체하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틈이 0이 아니죠. 그래서 그 원자가대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야지 전도띠로 전이를 해서 전하 운반자가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원자가대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서 전하 나르기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을수록 전하 운반자 수가 많아져서 저항이 작아집니다. 비저항은 작아지고요. 전기 전도도는 커지겠죠. 근데 도체는 거꾸로예요. 도체는 요 녀석들과 차이가 뭐냐면 띠 간격이 0입니다. 그리고 거의 원자가대에 있는 전자가 다 자유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이미 전하 나르기의 수가 많아요.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한다고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 운반자 수가 많은데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그 자유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그럼 더 속도 빨라지죠.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쟤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서로 방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앞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제 그 고체 덩어리,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라고 명시를 해놨네요. 여기에 전원 장치를 연결해요. 이게 만약에 전구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요 전지에 있는 마이너스에 있는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해가지고 전구에 도달하면 불이 켜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까지 가는 데는 수십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는 요 전지가 회로에 전기장을 만듭니다.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고요. 요 전기장은 빛의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전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기장이 생기면 원래 전구 안에 있던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요 반도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요. 다시 이제 요 식이 쓰입니다. F는 QE.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은 원자가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가띠에서는 이제 전도띠로 전자가 넘어간 자리에 비어 있는 에너지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요 비어 있는 상태를 채웁니다. 양공을. 그게 바로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 줄에서 여기 있던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여기를 채운 그림이 요 세 번째 줄이고요. 요 세 번째 줄에서 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요 비어 있는 상태를 채운 게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잘 보면 이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마치 양전하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와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지가 그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기력을 가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도체와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요새 좀 요거 때문에 농담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철수형이 민수였거든요. 그럼 또 이 철수에 대한 농담 시리즈가 굉장히 풍부하고 많았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아쉽습니다. 참고로 그 예전에는 철수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영희의 정답률이 좀 낮았고요. 민수는 오락가락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학생 ABC 중에서 그 여학생의 정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A. 도체 원자가 띠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아 했는데 요 보면 요거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 에너지 준위로부터 나온 그림이죠. 그래프죠.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원자가띠에 있는 요 전자들은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없이 많은 에너지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값들을 가질 수 있죠. 따라서 요 도체 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A는 틀렸어요. A 틀렸고요. 학생 B 볼게요. 여학생이네요. 맞겠죠? 자,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해하면 원자가띠의 양공이 생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네요. 학생 C 봅시다.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가 도체보다 좋아 했는데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거죠.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것은 띠틈이 작아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도체보다 띠틈이 크잖아요. 띠 간격이 크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도체보다 반도체가 띠 간격이 크니까 전기 전도성이 안 좋고요. 전기 전도도가 낮고 그다음 비저항으로 치면 비저항은 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A, C 틀려서 B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수능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질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니까 물질 X로 이루어진 원기둥 모양 막대 ABC를 준비한다. 나 ABC의 기역과 길이를 측정한다. 다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ABC의 저항값을 측정한다. 나다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X의 전기 전도도를 구한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요 길이 있고요. 저항 있고요. 전기 전도도 있습니다. 요 관련된 식 좀 전에 배웠죠?
예,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요. 요 전기 전도도의 역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기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 있고 요 저항값 있고 전기 전도도 있으니까 남은 게 면적이죠. 그리고 단위도 면적의 단위잖아요. 예. 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볼까요? 단면적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죠? 자, 니은 보면 니은은 50보다 크다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요. 요것만으로는 못 구하고 요거랑 비교해 보든지 요거랑 비교해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근데 50보다 크냐 작냐니까 요거랑 비교를 하는 게 맞겠네. 여기 보면 지금 같은 거는 이 식에서 노란색으로 박스를 쳐볼게요. 전기 전도도는 같죠? 당연히 똑같은 물질이니까 사실 전기 전도도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단면적 같네요. 예, 단면적은 같습니다. 근데 길이는 다르죠? 예, 길이가 1대2예요. 그러면 저항도 1대2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니은 대 50이 1대2가 돼야 돼요. 그럼 니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kΩ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0보다 작죠? 자, 디귿 보면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X의 전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 전기 전도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똑같은 물질이면 당연히 모양과 형태에 관계없이 같아야 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도 자료로 주어진 거 보면 전기 전도도가 다 같은 값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DD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도체, 반도체, 절연체 중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겁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